오늘 이제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제 주제는 아마 한 2주 전인가 나갔던 이제 그 경제 파탄을 초래하는 박근혜 정부가요. 예, 그런 주제로 경제 시평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 경제 시민 공부방용 동영상 제작은 가능한 한 경제 시평에 대한 그 직강 해설 직강 예, 저자 직강 형태로 좀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평을 부독하시는데 그 경제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좀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시평 보실 때 약간 좀 그 뭐 어렵다든지 이해하기 좀 힘들다든지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기 때문에 또 제가 또 이렇게 이제 그 직접 좀 설명을 해드리면 시평을 보시는데 훨씬 더 이해하시기 편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은 이제 그 경제 시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로 경제 파탄을 초래하는 박근혜 정부 경제 시평 2주 전에 나간 경제 시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이제 박근혜 정권이 이미 이제 사실상 무너졌죠. 예, 무너져서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지금 사실 만에는 이제 거의 다시 그 되살아나기는 거의 힘들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3년 반이 남았죠. 3년 반이 남았는데 그러면 박근혜 씨는 무너졌는데 이제 문제는 새누리당입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2016년과 2017년의 총선과 대선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거든요. 이제 무너져버린 이제 박근혜 씨를 붙들고 가서 총선을 할 수는 없어요. 아마 그때쯤 가면 또 그 이명박 정권 말기에 우리는 한나라당 아니야, 새누리당이야라고 했던 것처럼 또 그렇게 우리는 박근혜당 아니야, 또 무슨 뭐 개똥이당이야 이렇게 하고 바꿀 줄 모르죠. 만국당이야 이렇게 하고 바꿀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걸 이제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남은 3년 반 동안 또는 2016년, 17년까지 이제 총선과 대선까지 그 무너지지 않고 끌고 가서 선거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고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그 내각, 그러니까 정부라도 끌고 가야 되는 이제 상황이 있어요. 뭐 박근혜 씨는 이제 허수아비가 돼버렸으니까 이미 끌고 가야 되는 입장이 있다.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저 사람들이 끌고 갈 능력은 없죠. 이미 그 이명박 정권이 어떻게 했는가? 이명박 정권이나 지금 새누리당이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어떻게 했는가는 이미 다들 알고 계시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그 이른바 이제 2기 경제팀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다 이겁니다. 근데 그때 2기 경제팀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 내놓은 첫 번째 대책이 뒤집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특기인 것 같아요. 이 뒤집기는. 뭘 뒤집었냐면 작년 박근혜 정권이 출범할 때도 그 이른바 이제 그 현오석 씨가 이제 그 경제부총리 해가지고 할 때 시작했을 때도 뭘 했냐면 그동안에 경제 정책을 잘못해 왔습니다. 우리 반성합니다. 반성문을 썼어요. 그렇게 하면서 시작을 해서 지금부터는 경제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그동안에 너무 이렇게 그 토건형 위주로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경제 정책을 이제 근본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바꾸냐? 박근혜 씨가 내세웠던 국민 행복 공약을 정말로 그 복지 강화 또는 경제 민주화를 강화하는 그런 정책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공약 가계부를 만들어서 실제로 그걸 이렇게 실천을 꼬박꼬박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하면서 실천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른바 이제 그 기초연금이라든지 이제 고등학교까지 이제 무상교육 실시라든지 대학 반값 등록금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 공약들을 실천을 하겠다라는 이제 신용을 내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또 국민 행복주택이라든지
근데 그 작년 하반기 여름 무렵부터 이제 그 대선 그 부정 사건이 이렇게 폭로가 되고 드러나면서 그것들이 이제 다시 이렇게 다 뒤집어지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대선 공약이나 정책 기조라고 내세웠던 것들을 다 다시 파기하거나 포기하거나 폐기하거나 아니면 축소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은 정치적으로 이제 이미 몰리니까 자기 지지 계층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묶어둘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지지 계층마저도 이탈해버리면 선거를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지 기반들을 묶어두기 위해서 그 전통 종래에 해왔던 자기 지지 계층들이 아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과거의 그 잘못된 정책들로 다시 다 막 회귀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다 이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국민 행복주택 생각해 보니까 이거 좀 안 됩니다. 줄이겠습니다. 확 줄여버리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지도 않고 대신에 빚내서 집 사세요. 우리 막 그 대출 많이 해드릴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확 이렇게 바꿨다 이거. 이번에 그 이기 그 이른바 경제팀이라고 하면서 출범하면서 한 이야기도 작년 그 박근혜 정권 1기 경제팀이 출범할 때하고 똑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재탕이죠 지금. 2기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한 말이 뭐였냐면은 지금까지 그 경제를 쭉 보니까 굉장히 위기입니다.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박근혜 정권 1년 반 동안에 말아먹었냐 이겁니다. 말아먹었으니까 위기라고 진단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난 1년 반 동안에 개판으로 해왔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거죠. 그러면은 지금 2기 경제팀하고 1기 경제팀은 딴 나라 당이냐 이겁니다. 서로. 딴 정권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할 수 없이 경제 위기입니다. 경제 위기고 한국이 잘못하면은 일본과 같이 잃어버린 20년 뭐 그 장기 침체에 빠질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다 이렇게 대전환을 하는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정책 기조에 대전환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딱 내세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합니까? 아이디어나 생각이 실제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다라는 것 자체를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는 행태는 그냥 사기술에 어떻게 아주 뛰어나죠. 앞에서 한번 써먹었던 사기술을 또 이렇게 재탕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 이게 체질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정말 경제가 위험합니다. 이렇게 위태위태한 상황에 몰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경제정책을 잘못해왔습니다. 이명박 씨가 잘못했습니다.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겠습니다. 1년 반 지나니까 나라가 위험합니다. 경제가 위험합니다. 지금까지 잘못해왔습니다. 장기 불황에 빠질 위험이 높습니다.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겠습니다. 해놓고 내놓은 게 41조 플러스 알파 정책 패키지라는 걸 내놨다라는 거죠. 41조 플러스 알파는 뭐냐면 빚잔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다 빚이에요. 빚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작년에도 똑같았어요. 작년에도. 이렇게 해보니까 경제가 위기인데 정책 기조를 바꿔서 경제를 이렇게 살리는데 복지나 이런 쪽으로 공정거래나 경제 민주화를 강화하는 쪽으로 하려고 했더니 이명박 정권이 돈을 다 이렇게 써버려가지고 그것도 막 빚을 어마어마하게 내가지고 쓸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우리 빚을 좀 내겠습니다 해서 작년에 추경했잖아요. 빚을 땡겨다 썼잖아요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도 쏟아 부었다 이겁니다. 이기 팀이 출범하면서 똑같아요. 모든 게 똑같죠 지금. 똑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이렇게 한국 경제가 위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느냐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이제 한국의 이제 그 실질 GDP 성장률의 분기별 추이를 나타내는데 2007년부터 이제 최근까지의 이제 분기별 추이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전기 대비 연 환산치가 초록색으로 돼 있고 전년 동기 대비는 이제 파란색으로 돼 있습니다. 이 초록색은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 파란색을 이렇게 한번 봐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금융 위기 직전에는 뭐 5% 성장을 하다가 금융 위기 이후에 2011년부터는 이제 3%대로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2013년에 약간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다시 뭐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떠들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작년에 경제가 위기입니다. 그래서 좀 경제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빚을 쏟아 부었다 이거예요. 경제가 지금 이 사람들 말대로 하면은 지금 3%대 후반 성장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위기냐 이거예요. 3% 후반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또 GDP 통계 나오니까 선방했습니다라고 말해요. 통계 낼 때는 이 정도면 선방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경제가 위기입니다라고 할 때는 안 좋습니다라고 하고서 이제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 GDP 통계 수치 자체도 지금 이제 엉망이죠. 요건 이제 그 GDP 통계가 수정돼서 나온 지표고 2013년 작년까지 GDP 통계 작성 기준으로 하면 작년까지를 기준으로 하면은 작년에 성장률이 2%대입니다. 근데 통계 기준을 확 바꿔버리니까 성장률이 갑자기 3%로 툭 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통계 기준의 변경에 뭐 의한 거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한국의 GDP 통계를 비롯한 뭐 이렇게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뢰성이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어쨌든 뭐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2013년에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약간이라도 반등한 모습을 보인 게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은 정말로 기업들이 살아나고 내수가 살아나고 가게도 이렇게 수입이 늘어나서 또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잘 돼서 이렇게 괜찮아진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때 이렇게 툭 튄 건 뭐 때문에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밑에 이게 뭐냐면 국공채 발행 잔고를 나타냅니다. 증감을 나타내는 건데 이게 보라색이 이제 정부 이제 국채하고 지방채를 나타내고 이 파란색이 이제 공기업들이 이제 금융 공기업이나 그 일반 공기업들이 이렇게 발행한 공채를 나타냅니다. 이제 2008년 이명박 정권이 출범할 때죠. 2008년부터 이렇게 쭉 올 이제 2014년 8월 초까지의 이제 그 국공채 발행 잔고 증감 전년 대비로 2008년 이명박 정권 출범할 때에는 거의 이렇게 그 빚이 안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뭐 정권 출범하자마자 혼란에 빠져버렸거든요. 그 촛불 집회 광우병 그 파동 나면서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2009년부터 폭증을 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폭증한 게 뭐죠? 4대 강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갖다 이제 쏟아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2009년에는 123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2013년에 박근혜 정권이 출범을 했죠. 2013년에 박근혜 정권이 출범할 때 91조 원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이게 2009년 10년에 123조 원, 100조 원 해가지고 이렇게 막 쏟아붓다가 보니까는 이게 겁이 난 거죠, 이 사람들도. 그래서 2011년, 12년에 이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막 또 여론이 이제 안 좋아지고 하니까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러다가 2013년 박근혜 정권 출범하면서 다시 급증을 했죠. 보세요. 2009년 10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다가 플러스 2009년부터 급등을 하죠, 성장률이. 급등을 한 게 지금 이겁니다. 빚을 쏟아 부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가 강력한 마약이라든지 진통제 몰핀을 갖다가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푹 뜁니다. 근데 몰핀 약이 뚝 떨어지니까 이게 쭉 떨어져 버려요. 성장률도. 몰핀 약이 빠지니까. 그러다가 다시 몰핀을 박근혜 정권 출범하면서 다시 집어넣으니까 다시 툭 뛴다 이거예요. 모양이. 어떻습니까?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죠. 빚의 증가하고 이렇게 경제 성장률하고 굉장히 그 일치하고 있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이게 다 합치면 한 360조 원가량 늘어났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권 지금 1년 반 동안에 지금 1년 반이니까 올 연말까지 하면 거의 또 뭐 8, 90조, 90조 가까이 작년처럼 비슷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벌써 41조 떠들고 있으니까 다 빚으로 쏟아 부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늘어나면은 어떻습니까? 그 이명박 정권 그 출범할 때 이 1년 차하고 2년 차가 지금 140조 원가량 늘어난 거죠. 근데 박근혜 정권 지금 1년 반 동안에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140조 원 늘어났죠. 그렇죠. 1년 반 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2년 동안 이명박 정권 2년 동안보다 거의 똑같은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럼 올 연말까지로 치면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이 지금 빚이 계속 이명박 정권 때보다도 더 폭증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빚이 늘어나는 양상이 이명박 정권 때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정부 국채라든지 지방채 주로 정부 국채죠. 국채 증가보다도 뭐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까? 공기업들이죠. 네. 수자원공사라든지 토지 LH공사라든지 이런 공기업들이 빚이 폭증을 했죠. 박근혜 정권 때도 1년 차에도 국채가 급증을 하고 공기업채가 급증을 했죠. 근데 여러분들 그 2011년부터 이렇게 확 줄어든 게 뭐 때문에 줄어든 줄 아세요? 이명박 정권 때? 뭐 때문에 줄어든 줄 아세요? 아마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요 무렵에 우리 연구소에서 국가채무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언론에 돌았어요. 요 무렵에 견제가 된 거겠죠. 네, 견제가 된 거겠죠. 박근혜 정권 출범하면서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저희 연구소가 이렇게 어드바이스 해준 게 있죠. 경제 시평을 통해서. 니네들 국민 행복 공약한다, 이렇게 복지 강화한다라고 하면 빚이 문제가 된다. 빚이 폭증할 위험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빚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빚 관리한다라고 떠들었는데 공기업이 빚이 계속 이렇게 급증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지 이 사람들이? 공기업 구조조정 한다고 이제 했죠.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는 공기업 빚이 안 늘어났어요. 대신에 뭐가 늘어나 버렸죠? 공기업 빚을 이제 묶어놔 버리니까 예, 국채가 폭증을 하고 있죠. 국채가 올 지금 8월 초까지 이 정도 국채가 늘었으니까 연말까지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공기업은 이미 지금 이제 더 이상 빚을 늘릴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 이겁니다. 공기업은. 근데 공기업은 정신 있게 없어가지고 망하면 내가 망하냐, 네가 망하지 하는 식으로 막 질러버린다 이거예요. 내가 챙겨먹고 나가면 그만이다라는 식이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LH공사는 어떻습니까? 파산했죠. 빚이 130조예요. 빚이 130조면 곱하기 4% 하면 얼마죠? 1년에 이자만 130조면 네, 이자만 5조 원이에요. 이자만.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빚이 8조가 폭증을 했죠. 근데 지금 뭐라고 나오고 있죠? 세금으로 매년 뭐 5천 원씩 해가지고 막 15년 동안 땜질한다는 뭐 한 해 만에 그런 소리 나오고 있죠. 이미 파산했어요, 이미.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이 성장률이 뭐 2%네 3%네 뭐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이제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체감 성장 경기 지수로 봤을 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걸 위해서 이제 지출 내역별로 GDP 비중을 보면, 그러니까 전체 GDP를 100이라고 쳤을 때 100 중에서 가계 소비가 47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부가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 투자가 14, 기업의 설비 투자가 9, 그 다음에 수출하고 수입이 이제 크기로 치면은 57, 50 뭐 이렇게 되는데 요 차액입니다. 수출하고 수입은 차액이에요. 그러니까 7이죠.
그건 이제 차액을 순수출이라고 합니다. GDP 계산할 때는 이 차액만을 계산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출하고 수출 규모로 보면 어떻습니까? GDP를 100이라고 했을 때의 크기를 수출하고 수입을 합치면 110에 가깝죠. 그러니까 한국은 수출하고 수입의 그 규모가 경제 그 GDP 규모보다 훨씬 더 크죠. 한국은. 그러니까 수출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갖고 있죠. 반면에 그 가계 소비는 47이니까 절반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수가 굉장히 취약하죠. 약하다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그 내수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다음에 건설 투자도 줄어들고 설비 투자도 이렇게 뭐 정체 내지 멈춰 있고 반면에 수출의 이렇게 비중이 늘어나고 있죠.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상대화 시킨 거죠. 절대 수치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전체 GDP 규모를 예를 들어서 GDP가 1,300조 원이다 라고 하면은 1,300조 원을 100으로 딱 쳤을 때 100으로 쳐면 1,300조 원 중에서 한 600조 원은 가계 소비다 이거예요. 그러면 1,300조를 100으로 치면은 600조 원 가계 소비는 47에 해당한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대화 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수출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중이 늘어나고 있지만 수출의 절대 금액은 멈춰 있죠, 지금. 사실상 안 늘어나고 있죠. 수출의 절대 금액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GDP의 그 비중을 이제 한국, 미국, 일본, 한국이 세 나라를 놓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민간 소비의 경우에는 미국은 전체 GDP를 100으로 봤을 때 민간 소비가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는 어떻습니까? 민간 소비가 죽으면은 경제 성장률도 죽죠. 그러니까 미국 그 내수 소비가 그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민간 내수 소비가 살아나야 미국 경제 성장도 이렇게 그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내수 소비, 그럼 내수는 누가 하죠? 가게가 하죠, 가게가. 가게가 소비하려면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소득이죠. 소득. 소득에는 임금 소득이 있고 자산 소득이 있죠. 그 다음에 기타 뭐 사회보장 소득 뭐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내수 소비 위주의 성장 구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성장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걸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계 소득을 이렇게 소득이 안정적으로 늘어나도록 하지 않으면 성장하기 힘들다 이겁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가계 소득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을 많이 이렇게 줘서 임금 소득이 늘어나도록 하는 게 가장 정상적이고 건전하죠. 근데 실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임금 소득보다는 지금 자산 소득, 자산 가격 증가에 의존해서 그걸 뭐라고 말하죠? 집값이 많이 올랐네, 주식 가격이 많이 올랐네, 내가 부자 됐네, 내가 외식해야지, 비싼 차 사야지, 좀 빚내서 여행도 가야지. 예, 자산 효과라고 하죠. 웰스 이펙트.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왔다가 그것이 무너졌다 이거예요. 거품이 푹 꺼지면서. 그러니까 이런 내수 위주의 성장 구도를 가질 때 소비 위주의 성장 구조인 경우에는 임금 소득의 안정적인 증가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자산 가격 상승에 의해서 내가 부자 됐다라는 형태로 해서 그래서 내가 소비를 좀 늘려야 된다는 것은 거품 경제로 갈 위험이 높다 이거죠. 이런 경제는. 근데 실제로는 지난 2000년 이후에 어떤 정책을 해왔죠? 그런 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해서 내가 부자 됐네 해가지고 이른바 웰스 이펙트, 자산 효과, 부호 효과, 또는 재산 효과 이런 것으로서 소비를 이렇게 많이 유도하고 빚을 많이 내서 소비를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해오다 보니까 자산 가격이 폭등을 하고 주가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고 그것이 이제 또 투기라든지 금융기관들의 방만한 이런 그 대출이라든지 위험한 어떤 자산 운용과 이렇게 맞물리면서 거품이 확 꺼져 버린 거죠. 그래서 붕괴돼서 가계의 자산 소득도 같이 꺼져 버린 거죠.
경제가 이제 거품이 꺼져서 위기에 딱 하니까 다 실업이 급증할 거 아니에요. 가계 소득이 확 줄어들 거 아니에요. 임금 소득도 줄어들고 자산 소득도 줄어들고. 그러면은 2008년 이후에 미국 정부가 한 경기 부양책의 핵심은 뭐였을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서든 이제 임금 소득을 이렇게 막 늘리는 데 초점을 두어야 되죠. 그러니까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고용 증가였죠. 고용 확대. 그래서 FRB가 뭐 양적 확대 체계는 뭐냐 하는데 가장 중요시한 게 뭐였죠? 실업률이었죠. 임금 소득이 늘어나야 된다. 또 하나는 뭐였죠? 자산 소득이 확 줄어버렸으니까 거품이 꺼져서 다시 이렇게 폭락한 이 자산 가격을 떠받쳐서 내가 또 부자 됐네라고 만들어 놔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 또 초점을 두었죠. 그러니까 국채만 사들인 게 아니라 주택담보증권 MBS라는 것도 막 사들였죠. 집값을 막 떠받쳤죠. 이게 부작용을 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문제다라는 거, 잘못된 정책이라는 거죠. 반면에 일본의 경우에는 민간 소비가 이렇게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일본도 이제 그 선진국이고 이렇게 이미 선진국 반열에 1960년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걸로 치면 일본도 뭐 가계 소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조금 미국에 근접한 수준에 와 있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비하면 약간 이렇게 비중이 낮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어떻습니까? 내수 불황이었죠. 장기 침체는 내수 불황이었죠. 내수 불황이 미국처럼 민간 소비가 전체 GDP의 70% 가까이를 차지했다라면은 어땠을까? 이렇게 장기간에 걸친 내수 불황이 지속됐을까라는 의문도 가질 수 있죠. 그렇죠. 가계 소비 비중이 미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거예요. 그럼 이 낮은 원인이 뭔가를 이렇게 빨리 찾아내서 그거에 맞는 정책을 하는 게 일본 경제가 불황에서 벗어나는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아베노믹스가 과연 그런 정책이냐라고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제 의문의 여지가 많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한국의 경우에는 민간 소비가 전체 GDP의 47%나 50%도 안 된다 이겁니다. 세계 15위권의 경제 규모를 갖는데 내수 소비가 민간 소비가 47%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여러 가지를 의미하죠. 소비는 소비는 뭐가 떠받쳐 준다 그랬죠? 소득이 떠받쳐 준다 그랬죠. 소비가 GDP에서 47%밖에 안 된다라는 것은 미국은 70%인데 한국은 47%밖에 안 된다라는 건 미국은 가계 소득이 70%로 높다라는 걸 의미하죠. 한국은 반면에 가계 소득이 똑같이 낮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렇죠. 한국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가계의 임금 소득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가계 경제 활동을 해가지고 기업이 뭐 투자를 하고 또 돈을 벌고 또 가게가 이렇게 회사에 가서 취직해서 월급을 받고 또는 자영업자가 사업을 하고 뭐 중소기업이 또 사업을 하고 해가지고 벌어들이는 돈이 가계로 흘러 들어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가계로 흘러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계 소비가 민간 소비가 지금 50%도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내수 위주의 성장한다라는 건 불가능하다는 이 상태로. 이거 하나만도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하나만으로도 지금 미국과 일본과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차이점과 한계점과 문제점을 찝어내고 있죠.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죠? 시민 공부방에 오시면 이런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제 시평 직강을 합니다. 지금 경제 시평에도 이런 설명은 없어요. 시평은 7, 8페이지로 딱 축약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건설 투자를 보면 미국은 6%, 일본은 7%대 한국은 2배 이상이죠. 14%다 이겁니다.
그럼 한국의 경우에는 뭘 하냐면은 성장을 하려면 어디선가 막 때려 지어야 된다 이거예요. 어디선가 아파트 때려 지어야 되고, 어디선가 무슨 4대강 해야 되고, 어디선가 경인 운하해야 되고, 어디선가 GTX 사업해야 되고, 어디선가 공항 지어야 되고, 어디선가 카지노 지어야 되고, 막 그 짓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구조가 그렇다 이거예요. 그 짓을 안 하면은 GDP에서 14%가 만약에 일본 수준으로 7% 떨어지면 성장률이 7%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장률이. 근데 그렇게 투자했는데 지금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냐 이겁니다. 이미 넘쳐버렸죠. 그다음에 그런 투자를 뭘로 했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다 빚으로 했죠. 다 빚이죠. 이거 다 빚이에요. 정부 부분만 공기업하고 정부만 빚이 아니에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민간도 지금 한계 수준을 넘어선 이제 과다 부채 상태에 있습니다. 다 빚으로. 가계 소비 절반도 안 되는 가계 소비도 뭘로 떠받치고 있죠? 가계 부채로 떠받치고 있죠. 그다음에 건설 투자 14%를 뭘로 떠받치고 있죠? 가계 부채로 떠받치고 있죠. 빚내서 집 사라. 가계 부채로 떠받치고 있죠 지금. 그렇죠? 네. 그런가 하면 기업의 설비 투자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말로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인데 미국은 6%, 일본은 13% 높아요. 한국은 9%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소비나 건설 투자는 한국이 일본하고 미국하고 정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경쟁력을 결정짓는 설비 투자 수준으로 보면은 한국이 오히려 일본이나 미국에 비하면 경제 규모나 성장 단계로 보면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설비 투자를 많이 해서 경쟁력을 키워가지고 미국이나 일본 수준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설비 투자가 뭐 15%, 16% 해도 모자랄 지경이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보다도 모자라고 미국하고 별로 차이 없다 이겁니다. 미국은 워낙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6%만 투자가 일어나도 이 정도는 안정적으로 유지해도 감당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생산성이 한국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는 높기 때문에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높기 때문에 그 생산성이 높다는 건 뭘로 알기 쉽게 군대 갔다 와야 되는데 그러면 미국 군인하고 미국 군대하고 한국 군대 봐보세요. 한국 군대는 지금 엄마들이 울고 있잖아요. 자식 새끼들 새끼 뭐 다 키워가지고 군대 보냈더니 이게 말도 안 되게 다 죽여가지고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 군인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무장 첨단 장비로 무장 이렇게 장비 이렇게 갖춰 있죠. 전쟁에 가서도 이렇게 거의 안 죽죠. 어떻습니까? 첨단 장비를 이렇게 그러니까 그 뭐 일당백을 넘어서고 있죠. 미군 같은 경우는. 얼마나 한국 군대하고 미국 군대 간의 그 차이가 있습니까? 경제도 똑같습니다. 기업 면에서 생산성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의 차이를 감안하면 미국의 설비 투자가 6%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은 9%지만 여기다가 가중치로 생산성을 이렇게 가중치를 주면 압도적으로 일본하고 미국이 높다 이겁니다. 한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다 이겁니다. 한국의 설비 투자는 뭐죠? 9%는 이것도 상당 부분이 동네 자영업자 가게 차리는 거죠. 그것도 설비 투자예요. 어떻습니까? 뭐 이게 너무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제 말이 그 현실성이 없는 거짓말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가 하면은 설비 투자의 또 대부분은 누가 합니까? 그나마 제대로 된 설비 투자는 위에 몇 개, 한 두세 개, 서너 개 그 글로벌화된 대기업들만이 하고 있죠, 사실상. 지금 공기업들은 아까 보신 것처럼 어떻습니까? 설비 투자할 지금 처지가 돼 있습니까? 다 빚에 채가지고 지금 공기업들이 설비 투자한다고 해봐야 대부분이 이게 토목이나 건설 투자하고 연관된 그런 설비 투자죠. 근데 이게 부실화돼 있죠, 지금. 건설사들 다 망하고 이렇게 가게도 이렇게 샀는데 뭐 집값 떨어지고 해서 다 부실화돼 있죠.
반면에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은 30%가 좀 안 돼요. 수출하고 수입을 합쳐놓은 게 GDP에. 일본은 한 30% 정도 됩니다. 한국은 110%에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절대적으로 수출입에 의존하는 경제죠. 근데 수출입을 누가 다 하죠? 대부분이 대기업이죠. 삼성전자, 현대차, 거의 이 두 개죠. 그러니까 이 대기업들이 다 하니까 그 대기업들이 하면은 이렇게 수출입해서 돈을 벌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돈을 뭐 벌어오든지 돈을 못 벌면 어떻게 했죠? 돈을 못 벌면 어떻게 했죠? 환율을 올려줬잖아요. 900원짜리를 갖다가 1200원, 1300원, 1400원 이렇게 올려줬잖아요. 그래서 그냥 300원, 400원 그냥 원화로 그냥 공짜로 막 준 거잖아요. 그 돈을 그런 대기업들이 이렇게 수출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오면 어떻게 했죠? 내 돈이야 라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이 이 가게로 흘러가냐 이겁니다. 안 흘러가죠. 어떻게 됐죠 지금? 기업에 쌓여 있죠. 삼성전자만 해도 내부 그 유보 잉여금이 154조 원이나 쌓여 있습니다. 154조 원이면 한국 GDP의 10%를 넘습니다. 10%가 넘는 돈이 지금 삼성전자 회사 하나의 이익으로 쌓여 있어요. 물론 이제 그 글로벌화된 다국적화되고 글로벌화된 기업이기 때문에 뭐 그런 유보금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그런 돈들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한국 경제에는 지금 그 이 GDP 지출별 구조로 봤을 때 굉장히 뒤틀려 있죠. 뒤틀려 있어서 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여지지가 않죠. 그렇죠?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다 이겁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봐도.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의 뭐 이렇게 문제점도 있고 또 이렇게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많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풀어가려고 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미 이제 성숙된 그 경제 성장이나 경제 구조가 성숙된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기가 힘든 한계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장기 어떤 그 경제 성장 패턴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된 정책이나 잘못된 어떤 가계소득 유도, 가계소비 유도, 그러니까 자산소득, 투기에 의한 자산소득, 임금소득보다는 자산소득에 비중을 두고 초점을 두고 그 다음에 빚을 땡겨서 쓰게 해가지고 소비를 유도하는 그런 것에 의존하는 성장 또는 거품이 꺼져가지고 그야말로 뭐라 할까요? 일본 같은 경우는 거품이 꺼진 후에 여전히 그 구태의연한 과거의 그 양적 성장하던 시절의 정책들을 남발해서 부실이나 부채가 정부 부문의 부채가 폭증을 해버리고 민간 부분의 어떤 그 경제 성장력이나 성장력이나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그 유도하지 못하는 것, 정책적인 실패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한국은 지금 모양은 뭔가 이렇게 성장률을 뭐 2% 3% 뭐 그나마 이것도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그 절반 정도에 떨어졌죠. 금융 위기 전에 5%대의 전후의 성장을 했는데 지금은 2, 3%인데 그 전에는 빚 없이 성장을 했다 이거예요. 빚 없이. 지금은 빚을 쏟아부어도 지금 이 지경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제 한국 경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계기로 지금 이제 왜곡되고 뒤틀린 것들이 이제 그 문제들이 막 쏟아져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그것들을 갖다가 지금 빚으로 지금 막 때려 맞고 있다 이겁니다. 빚으로. 각 이렇게 이제 지출별로 이렇게 성장률의 그 기여도를 보면 파란색만 보시면 됩니다. 파란색은 보시면 이게 가계 소비가 민간의 소비가 경제 성장률을 얼마만큼 끌어올렸느냐. 금융 위기 전에는 이게 그 민간 소비가 한 3% 가까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렸어요. 가계 소비가. 근데 지금은 1% 전후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 뚝 떨어져 버렸다.
지금은 가계 소비가 죽었다 이거예요. 이것도 엉터리 통계를 감안하면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정부 지출은 뭐 이렇게 그 1% 미만인데 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금 앞뒤가 안 맞다 이겁니다. 앞뒤가 안 맞은 이유가 이 보시는 것처럼 정부 지출이 이렇게 이 보라색에서 정부 지출이 이렇게 급증을 했는데 단순하게 계산을 해도 정부 지출을 뭐 GDP를 1000조 원이라고 치면 10%면 얼마입니까? 100조 원이죠. 5%면 50조 원이죠. 그러면은 정부채, 국채 증가만 50조 원 정도 늘어났으면 경제 성장률이 단순하게 계산해도 5% 늘어나야 되죠. 단순하게 계산을 해도 5% 늘어나야 되는데 실제로 정부 지출 경제 성장률을 끌은 것은 0.5%도 안 된다 이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 통계가 다 지금 실제 그 각 지표하고 안 맞다 이거예요. 이런 엉터리 통계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어쨌든 그다음에 건설 투자 같은 경우도 보시면 마이너스 하다가 이제 2013년에 툭 튀었다. 2013년에 툭 튄 게 뭐냐면은 박근혜 그 정권이나 새누리당이 지금 빚을 쏟아부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해서든 간에 다시 이렇게 토건형의 부양을 해서 2016년, 17년 선거 때까지 이미 이제 그 몰모토화된 식물인간된 박근혜 씨를 이렇게 허수아비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포장해 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목을 매달고 있다 지금 부동산에 목을 매단 것은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지 2016년, 17년까지 무너지지 않게 끌고 가야 된다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박근혜 씨.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리면 안 되니까 그거 이렇게 떠받치려고 하는 거. 근데 그걸 떠받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지지계층을 계속 이렇게 좀 이렇게 묶어둬야 했는데 자기 지지계층이 지금 다 떠나고 있다 이거예요. 이미 새누리당도 끝났어요. 새정년만 끝난 게 아니에요. 지난 그 보궐선거에서 30%는 투표율 30%는 새정년 지지자만 기권해서 그런 투표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새누리당 전통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도 똑같이 새정년 지지했던 사람하고 똑같이 기권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양쪽 다 사실 무너졌어요. 문제는 뭐냐면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 최악의 그 투표율에서 어쨌든 둘 중에 하나 찍어서 이렇게 하나 골라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에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지금 대안이 없는 그런 그 최악의 상황 두 개. 무슨 최악, 차악. 둘 다 최악이죠. 무슨 차악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빨리 그걸 이렇게 대안을 만들어서 그걸 물갈이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나마 전통적으로 자기 지지층을 그나마 이렇게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부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막 쏟아낸다 이거. 그게 지금 이렇게 보십시오. 2013년에 이렇게 반등을 했잖아요. 성장률이 2%에서 3%로 이렇게 뛴 걸로 나오잖아요. 4%까지. 그게 뭐 때문에 뛰었냐면 소비가 늘어나서 뛰었습니까? 정부 지출이 늘어나서 뛰었습니까? 예, 확연하게 건설 투자죠. 건설 투자가 뛰었죠. 기업이 설비 투자가 약간 많아서 약간 뛴 건 있습니다. 그건 설비 투자는 굉장히 작죠. 설비 투자도 건설 투자와 관련된 것들이 많고 그다음에 또 설비 투자한 것들이 어디죠? 대기업 일부 수출하는 대기업들 뿐이죠.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런 데 정도뿐이죠. 그러니까 거의 나머지는 지금 어떻습니까? 설비 투자할 형편에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 구조조정 당하고 있죠. 지금 위에 한 두세 개만 빼놓고 나머지는 지금 다 뭐 포스콘에 뭐네 다 지금 구조조정 압력에 노출되어 있죠.
저희 연구소가 LG그룹에 관한 이제 경제 시평에서 썼습니다. 근데 치약 때문에 쓴 게 아니라 원래 쓰려고 했었어요. 원래 쓰려고 했는데 우연히 그냥 치약에 걸려서 겹쳤다 뿐이에요. 예. LG 두고 보세요. 시평에서 3년 안에 위기 올 거라고 말을 했죠. 예, 한번 내기합시다. 그러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뭐 지식생산물, 뭐 한류, 예, 뭐 K-팝 예, 뻥치고 있죠. 그다음에 수출 같은 것도 봐보세요. 수출이 어떻습니까? 기여하는 게 2010년, 11년, 12년에 그 현대차하고 그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수출이 급증하면서 푹 뛰었죠. 오로지 그것 거의 대부분이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2년부터 이제 꼭지점에 딱 걸리니까 훅 줄어들고 있죠. 수출이 경제를 이제 못 끌어가고 있죠. 못 끌어가고 있죠. 수입도 어떻습니까? 당연히 수출이 막히니까 수출을 위해서 수입하던 것들도 확 줄어들죠. 그 다음에 기름값이 떨어지니까. 기름값이 떨어지니까. 지금 한국 경제의 모습이 이렇다 이겁니다. 조금 더 나가서 지금 이제 한국에 빚으로 떠받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한국이 지금 빚투성이가 되고 있는가, 한국 경제가 얼마나 빚투성이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미 이게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연구소만 유일하게 계속 이야기를 해왔죠. 이미 오래전부터. 2010년에도 이렇게 국가 총채무 해가지고 확정채무, 잠재채무, 각 이제 그 뭡니까? 그 다음에 뭐였죠? 민간 부분, 공적 부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전체 총 국가 채무가 뭐 6천조가 넘는다라고 이렇게 설명한 그런 보고서를 냈었죠. 예. 그때는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죠.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 않다가 뭐가 뭔지를 알아야죠. 근데 지금 이제 예컨대 이건 뭐냐면은 이자를 내는 국가 채무. 그러니까 이자를 주는 채무는 뭡니까? 근데 국채를 발행하면은 이자를 줘야 되죠. 또는 공기업이 은행에서 차입을 하면 대출을 받으면 또 이자를 줘야 되죠. 또는 가게는 뭡니까? 채권을 발행할 수는 없잖아요. 기업처럼 회사채나 정부처럼 국채 같은 거 가게는 뭐하죠?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죠. 그건 이자를 내죠. 예. 민간 기업 같으면 어떻습니까? 예. 회사채 발행한다 해서 돈을 빌려도 이자를 줘야 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도 자금 대출을 받아도 이자를 주죠. 그런 것들이 이자를 내는 유이자 채무입니다. 이런 유이자 국가 채무, 그러니까 그런 건 그러니까 정부, 공기업, 그 다음에 민간 일반 기업, 그 다음에 가게, 그 다음에 금융 공기업까지를 이렇게 포함해서 민간 은행이라든지 민간 금융기관은 제외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하고 금융공기업, 비금융공기업, 일반 민간기업, 그다음에 가게가 지고 있는 이자를 내야 되는 유이자 채무를 전부 합친 게 이제 그건 뭡니까? 국가채무죠. 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그게 국가채무가 아닙니다. 그건 뭐죠? 정부채무예요. 정부채무요. 정부가 무슨 국가입니까? 지금도 그런 사기를 치고 있죠.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유이자 국가 채무만 이게 한국은행의 이제 그 자금 순환표를 가지고 낸 건데 보시는 것처럼 2007년에는 한 3,300조 정도 됐습니다. 3,300조 되던 것이 2013년 작년 연말에는 거의 4,900조, 5,000조 가까이로 늘어났어요. 예, 지금 한 6년, 7년 동안에 이자를 내야 되는 그 국가 채무가 거의 1,700조 원가량 늘어난 겁니다. 한국 경제 GDP의 한 배 반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빚이. 그걸 이제 각 경제 주체별로 보면 금융기관, 예를 들어서 이제 공적 금융기관, 민간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금융기관에 들어가 있네요. 근데 어떤 거냐면 은행 같으면 예금을 받는 그런 건 다 빠져 있습니다. 뭐냐면은 산업은행이 발행한 산업채,
또는 기업은행이 발행한 기업채, 그다음에 이제 카드 회사들이 발행하는 카드채, 이건 빚입니다. 그냥 예금을 받아서 대출해 주는 것은 금융 중개 행위에 해당하니까 이런 건 유의자 채무에서 다 뺐습니다.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 금융기관이면 한국은행이라든지 뭐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이나 뭐 이런 데들, 그다음에 뭐 정책금융공사라든지 뭐 이런 데, 수출입은행이나 이런 데들, 그다음에 정부, 그다음에 이제 기업에는 공기업이 있고 민간기업이 있고 가게가 있고, 그래서 각 주체별로 보면 금융기관의 그 유의자 채무가,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이 은행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이렇게 금융채를 발행해 가지고 돈을 빌린, 그래서 이자를 내야 되는 것이 한 1,470조 원 정도. 그다음에 그중에 공적 금융기관이 700조가 넘습니다. 반면에 정부가 이제 낸 게 한 450조 원 정도 됩니다. 국채, 지방채 낸 게. 작년,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3년 말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전체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1,415조 정도. 그 중에 공기업이 300조를 넘고 민간기업이 1,100조. 그 다음에 가계가 한 1,100조 정도. 작년 연말 기준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 주체별로 이제 전년 대비 증가맥을 보면 민간 기업이 2008년에 급증을 했죠. 2008년에. 이때가 뭡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민간 기업이 그때에 그 대출을 확 당겨다가 유동성 확보를 해 놓으려고 했던 때입니다. 이때가. 그래서 이때 폭증을 이렇게 확 했어요. 폭증을 할 때예요. 이걸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하면 가장 지금 빚이 경제 주체 중에서 그 빚이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가계죠. 가계가 빚이 제일로 많이, 매년 가계가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죠. 가계가. 그다음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가계하고 민간 기업 부분도 빚이 많이 늘어나고, 그것이 이제 2011년, 12년, 14년 이때 민간 기업들의 빚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빚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뭐겠습니까? 안 좋아서 빚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상황을. 왜냐하면 지금 구조조정을 막 하고 있잖아요. 안 돼, 해야 된다라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그걸 반영을 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민간 금융기관의 빚이 팍 늘었어요. 2012년, 13년에. 빚을 많이 땡겨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역시 비슷하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가게나 기업에 대해서 대출해 준 것이 부실화되면 그걸 메워야 되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고리대금업이 이때 막 어떻게 했어요. 카드사, 할북스 캐피탈, 할부사, 캐피탈, 그다음에 있잖아요. 대부업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하면서 이렇게 팍 늘었다 이거예요. 다음에 공적 금융기관들도 많이 늘었다 이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다 지금 빚이 막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막 40조에서 50조, 뭐 가계 같은 경우는 연간 뭐 70조, 80조 막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빚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빚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빚투성이로 지금 2008년 이후에 지금 그 수치상으로 떠받치고 있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다. 아까 이제 보신 것처럼 이 중에서 이제 확실한 게 확인 가능한 것은 이제 국채하고 공기업체 발행 잔고죠. 이것은 이제 국채하고, 근데 LH공사가 발행한 그 뭐 공사채라든지 뭐 이렇게 뭐 그 토지공채, 주택채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이제 발행 잔고를 보면 2007년, 2008년은 거의 안 늘어났어요. 거의 안 늘어났다가 아까 보신 것처럼 2009년부터 이렇게 가파르게, 그러니까 얼마가 630조 원대에서 지금 2014년 8월 초 현재 1120조 원가량으로 늘어났으니까 거의 얼마 늘어났습니까? 거의 500조 원가량 늘어났죠. 이명박 정권 5년과 박근혜 정권 1년 반 사이에 500조 원 되는 정부하고 공기업 분야에서 빚이 폭증을 했다 이겁니다. 500조 원이면. 500조 원이면 GDP가 얼마입니까? GDP가 1300조니까. 13분의 5조.
빨리 계산해 보세요. 몇 퍼센트입니까? 30, 예? 35%. 35%? 예. 빚이 GDP의 35%나 지난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1년 반, 6년 반 동안에 그 정도 늘어났습니다. 도대체 그 빚을 내가지고 다 어디다 썼냐 이겁니다. 어디다 썼고 야당은 뭐 했냐 이겁니다. 이런 빚이 이렇게 늘어난지도 몰라요. 우리 연구소가 처음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렇게 내고 나서 뒤늦게 이제 이런 거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네. 지금 이제 이런 마당인데 이른바 박근혜 이제 식물 정권화 되다시피 한 박근혜 정권의 이기 경제팀이 이제 경기를 살린다, 내수 주도로 살린다. 내수를 살린다. 네,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41조 원 플러스 알파 패키지로, 정책 패키지로 쏟아붓는다. 근데 그 41조 플러스 알파가 안을 들여다보면 전부 빚입니다. 다 빚이에요. 그 다음에 그 41조 플러스 알파의 2탄으로 지난주에 뭘 냈죠? 3대 2014년 세법 개정안 이른바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3대 패키지라는 걸 내놨죠. 그 3대 패키지에 대해서 이번 주 월요일 날 경제 시평이 나갔죠. 경제 시평 꼭 봐보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혜 정권 2기 경제팀이 빚을 쏟아 부어서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이판사판으로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판사판이에요, 모양이. 지금 이런 구조인 것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빚을 쏟아 부은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반전되느냐 이겁니다. 이게 바뀌냐 이겁니다. 돈이 안 흘러 들어간대. 또 가계소득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면은 가계소득이 늘어나면 건전하게 가계소득이 늘어나야 되죠. 건전하게 늘어나려면 뭐가 늘어난다 이거죠? 임금소득이 늘어나야 된다 그랬죠. 자산소득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임금소득이 늘어나야 된다 그랬죠. 근데 지금 이른바 이기 경제팀이 이게 마지막으로 질러대는 것은 뭡니까? 부동산 자산을 다시 어떻게 쓰든지 띄우는데 뭘 어떻게 띄워요? 빚으로 띄우려고 하죠. 빚으로 띄우려고 하죠. 빚 내세요. DTV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막 카지노고 뭐고 다 이렇게 이렇게 해 제끼겠습니다. GTX 막 이렇게 지어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가계 소득이 소비가 늘어나고 늘어나면 가계 소득이 임금 소득이 늘어나는데 가계 임금 소득을 가계를 보면 가계의 80% 이상이 다 중소 자영업자입니다. 가계를 구성하는. 대기업은 20%도 안 돼요. 대기업의 종사자들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이렇게 월급을 받거나 하는 또는 자영업으로 이렇게 여유 있게 좀 이렇게 소득이 있는 장사 잘 되는 데도 있잖아요.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80%는 가 이른바 이제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 또는 이렇게 일용직이나 비정규 뭐 이런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임금이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경제를 살린다, 내수 중심으로 살린다라고 하면은 이 절대 다수로 차지하는 80% 중소기업 종사자들이나 자영업자, 영세 자영업자 또는 이렇게 비정규직, 일용직이나 이런 사람들의 소득, 임금 소득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가 정책의 초점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근데 나온 게 지금 뭐였죠? 배당 소득 올려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식을 살 만한 여력이 있겠습니까? 어디 나라 말아먹을 짓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뭐죠? 임금을 올려주는 기업에 대해서도 세금을 깎아주겠습니다. 그게 사기라는 게 이번 주 경제 시평에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배당 올려줄 테니까 배당을 올려주면 가계 소득이 늘어나서 가계 소비가 활성화돼서 내수가 살아납니다라고 이렇게 이른바 이게 최경환 뭔가 하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주식 투자 중에 23%가 개인 투자자입니다. 근데 그 개인 투자자에는 누가 들어가 있냐면 안타깝게도 이건희 씨나 이재용 씨나 이런 재벌 오너들도 개인 투자자로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들도 개인 투자자예요. 이런 재벌 오너들을 다 빼면은 개인 투자자는 얼마나 될까요? 전체 주식 투자자 23%가 개인 투자자인데 이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을 빼면은 실제 개인 투자자는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죠. 미미해요. 그 다음에 우리 최 교수님 이나 주식 조금 몇십만 원어치나 몇백만 원어치 이렇게 사시나요? 뭐 그런 정도. 네. 그 다음에 배당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세금을 깎아준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죠? 이재용 세제 개편이라고 그랬죠. 그 경제시평에 아주 자세히 설명해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 이른바 세제 개편 3대 패키지에 대한 설명은 다음 기회에 다른 공부방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간에 이 지금 이제 시민 공부방에서 제가 이제 앞으로 경제 시평을 중심으로 해서 직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경제 시평을 이렇게 그 먼저 보시고 난 다음에 이걸 들으시면 또 확실하게 와 닿으실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그 경제를 이렇게 어떤 경제학적 이론이라든지 또 현실 경제가 어떻게 서로 매칭이 되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중국이나 여러 나라들하고 비교가 어떤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 관계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한국이 지금 어떤 이제 그 맥락 속이나 흐름 속에 있고 뭐가 문제고 지금 현 정치권이나 정권이나 정부 관료들이 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사기고 엉터리고 기만적인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여기서 저놈들 나쁜 놈이다, 엉터리다, 기만한다, 이렇게 막 이렇게 욕하려고 이런 걸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 무진장 바쁜 사람입니다. 말할 수 없이 바쁜 사람이에요. 제가 말해서 거의 지금까지 그렇게 안 돼온 게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저희 연구소에서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말해서 거의 그렇게 안 된 것 또는 경제전망 세미나나 특강 등이나 이런 이렇게 시민 공방에서 이야기해 가지고 정말로 그 전혀 그냥 엉뚱하게 말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혹시 그런 것 이렇게 생각나는 것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이제 그 이순신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시민 공방이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여기도 시민 공방에서 그 첫 번째 그 시민 공방용 동영상 강의를 했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